저는 1950년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가난한 곳이었죠.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도 없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온 마을이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만은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마을 부잣집들의 빨래와 청소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손이 갈라지고 트도록 일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셔서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곤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민우야, 힘든 것은 잠시일 뿐이야.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행복이란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었던 어느 봄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던 하늘,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 벚꽃이 만개해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야, 꺼지. 오늘은 또 무슨 쓰레기를 먹냐? 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점심시간에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준호는 우리 마을 지주의 아들이었어요. 반짝이는 가죽 구두, 항상 깨끗한 교복, 그리고 매일 고기 반찬이 가득한 도시락.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죠. 그는 항상 친구들을 거느리고 다녔고 선생님들에게도 귀여움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낡은 교복에 맨발로 학교에 다니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냥 내 것이나 먹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밤새 이웃집 아픈 아이를 돌보고 오셔서 피곤하신 몸으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이었으니까요. 사실 전날 밤 어머니가 열이 나서 쓰러지셨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주셨던 겁니다. 이게 도시락이냐? 내 어미는 이런 것밖에 못 사주나? 우리 집 개도 이것보단 잘 먹는다. 불쌍하다. 정말 불쌍해. 준호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도 준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선생님들조차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주친 눈빛들 속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의 손이 제 도시락을 쳐냈어요. 순식간에 도시락이 바닥에 나뒹굴고 김치와 밥알이 교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것도 모자라 발로 밟아버렸죠. 밥알과 김치가 그의 깨끗한 구두 밑에서 으깨졌어요.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지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멍청한 놈. 너 같은 놈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가난뱅이 주제에 공부는 무슨 공부. 너는 평생 남의 신발이나 닦는 놈이 될 거라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수군거림,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었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지고 있었어요. 자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내심이었을까요?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준호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요. 연기를 잘하는 아이였죠. 민우야, 왜 도시락을 엎었니? 어서 치우렴. 다른 친구들도 밥 먹어야 하잖니.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죠. 담임 선생님은 늘 그랬어요. 준호가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주셨죠. 준호의 아버지가 학교에 많은 기부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기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도 키득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이 때론 불공평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우야,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내 가치가 작은 게 아니란다.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야. 다만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태우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바닥에 누워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준호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아니,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소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은 결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성공이어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저는 68이 되었어요. 아침 이슬이 맺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성형그룹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죠. 제가 일군 회사입니다. 시작은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이제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자에서 건설,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죠. 직원 수만 3,000명이 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분기별 이사회가 있는 날이에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제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자 나침반이었던 분이죠.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제 성공을 보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항상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이에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야망에 차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10시 이사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베트남 공장 확장건과 신규 바이오 투자건이 주요 안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두관리 업체 대표가 방문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맡겨두신 구두를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구두라는 단어에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구두 한 켤레 없이 맨발로 다녔던 나날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맨발로 학교에 다녔던 기억. 겨울이면 발이 트고 얼어서 피가 났어요. 이제는 수십 켤레의 고급 구두를 가진 제가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죠. 어쩌면 그래서 제 구두는 항상 반들반들하게 관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공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낯선 땅에서 불안함과 외로움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매일 4~5시간만 자면서도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손편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힘들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죠. 밤새워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하고 낮에는 공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첫 해외 계약에서는 사기를 당해 모든 자금을 잃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부품 수출 계약이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해버린 거죠.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소규모로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철저하게 준비했죠. 점차 거래처가 늘어나고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전자부품 공장도 인수했어요. 40대에 들어서면서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고 50대에는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제 귓가에 울렸으니까요. 민우야,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해준단다. 이사회 자료를 넘기며 생각합니다. 우리 그룹은 작년에 매출 5조를 돌파했어요. 직원만 3,000명이 넘죠. 저는 이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지에서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저를 소개하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했던 소년이 꿈꾸던 것이 이런 성공이었나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떠났고 딸 유진만이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회는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외 투자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어요. 저희 그룹의 베트남 공장 확장 계획에 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저의 결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죠. 일부 이사들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확장을 미루자고 했지만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구두관리 업체의 준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맡기신 구두를 가져오셨어요. 제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준호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 준호일까요?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특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의 모욕감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흰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체격.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다소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그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구두관리사 준호입니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교실 바닥에 흩어진 밥알, 준호의 조롱 섞인 웃음, 그날의 모욕감.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 숙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 한때 의기양양했던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마법사처럼 준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랫동안 저희 회사 구두를 관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분노, 현재의 놀라움,
그리고 묘한 운명의 아이러니까지. 준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소년이 아니니까요. 세월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이제 겸손함과 피로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성형그룹 임원분들의 구두를 관리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 회장님 구두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서실을 통해서만 작업을 해왔거든요. 준호는 공손하게 말하며 제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제 발에 신겨진 고급 이탈리아제 구두. 아이러니하게도 준호는 이제 제 구두를 닦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한때 저를 평생 남의 신발이나 닦는 놈이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정작 제 구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다니. 이것이 복수라면 너무 완벽한 복수였죠. 하지만 묘하게도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가죽을 다듬고 특별한 오일로 광택을 내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에게 배운 기술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묻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동정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50년 전의 모욕을 되갚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준호 씨 기억하나요? 동석 초등학교에서 제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던 일을. 그 말 한마디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단다. 아니요, 평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구두는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하죠. 준호 씨의 기술을 믿습니다. 결국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제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손등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갈라진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 손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깨끗이 관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직접 손질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성형그룹의 회장님 구두인 만큼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준호가 물러나자마자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호기심, 분노,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개인 정보와 회사 상황, 가족관계까지 모두요. 특히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고향이 동성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학창시절 기록도 찾을 수 있을까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요청이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비서는 언제나처럼 질문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군요.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제 구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다니. 이것이 성공의 맛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아이러니일까요?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재생되었어요. 준호의 웃음소리, 바닥에 흩어진 밥알, 어머니의 슬픈 눈빛.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시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제 성공을 보지 못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항상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란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 꿈에서도 저를 괴롭혔어요. 꿈에서는 어린 준호가 저의 구두를 닦고 있었고 저는 어린아이가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녘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준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일을 열자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가정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비서의 말에 집중했어요. 두꺼운 파일에는 준호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그의 가문은 준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와 도박 중독으로 몰락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아버지가 바로 제 아버지가 일하던 광산의 안전관리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제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운명이 이렇게 얽혀 있다니. 준호 씨의 아버지는 사고 후 자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10년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후 준호 씨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재산은 모두 날아갔고 마을에서도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준호의 어린 시절 행동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이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자살한 후 준호 씨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공장 노동자, 택시 운전사, 심지어 노점상까지 해보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이탈리아 구두장인을 만나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그의 큰아들이 현재 불치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해요. 희귀한 혈액암으로 치료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은 이미 수년간 투병 중이고 준호 씨가 모든 벌이를 치료비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광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고 그것이 제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광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준호의 어린 시절 행동은 죄책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무의식적인 분노가 저를 향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투병 중이라니 마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비극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구두관리 회사는 작지만 평판이 좋습니다. 그의 기술은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게 월세도 밀려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비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저희 모두가 같은 비극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은 아버지를 잃은 가난한 소년, 다른 쪽은 아버지의 죄책감 속에서 자란 부유한 소년. 그리고 이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제 딸 유진이었습니다.
38살의 유진은 성형그룹의 부사장으로 제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 사람이죠. 유진은 저를 닮아 똑똑하고 야무졌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침부터 회의가 많으셔서 피곤하신가 봐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진은 항상 저를 세심하게 살피는 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준호와의 재회, 그리고 방금 알게 된 복잡한 진실까지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모욕감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유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괴롭혔다고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사망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니.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해요. 그런 사람의 손에 아버지의 구두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니 더더욱 용납할 수 없어요. 유진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제가 상처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이해와 용서에 관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50년 전의 어린 소년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진아,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준호 씨와 나, 우리는 모두 같은 비극의 피해자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테죠. 그녀는 늘 강인함과 결단력을 중요시했고 약점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방식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현재 그룹 고문인 태식이 들어왔어요. 태식은 저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그는 과거 제가 준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일을 직접 목격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태식은 저보다 조금 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항상 저를 친구로 대해주었어요. 민우야, 부사장님께 방금 들었네. 정말 그 준호가 맞는가? 이런 우연이 있다니. 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눈에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당시 준호의 괴롭힘을 말리려 했다가 함께 맞았던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맞아, 태식아. 50년 만의 재회지. 세상이 참 좁다는 걸 실감하는구나.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준호도 사실은 피해자였어. 그의 아버지는 광산 사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 술에 의존하며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 준호가 너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마도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을 거야. 태식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희 모두가 같은 비극의 다른 면을 경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준호의 괴롭힘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기억나지? 그 사고 이후 준호의 집안도 마을에서 완전히 외면받았어.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불렀고 준호도 그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어쩌면 너를 괴롭힌 건 자신의 죄책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몰라.
태식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태식의 말은 제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준호와 저는 같은 비극의 다른 두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잃은 가난한 소년, 다른 쪽은 아버지의 죄책감 속에서 자란 부유한 소년.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다시 만나게 했네요. 회장님, 준호 씨가 구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유진과 태식도 자리에 앉아 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준호는 깔끔하게 손질된 제 구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는 어제보다 더 굽어 보였어요.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구두 관리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뒤축 부분이 약간 닳아 있어서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구두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5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죠. 그 손에는 평생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받아들며 천천히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의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혹시 동성면 출신이십니까?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나요? 거기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저와 태식,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동석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혹시 민우라는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침내 깨달음이 번쩍이는 듯 했어요. 설마 회장님이 그 민우 학생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구두 광택제를 떨어뜨렸고 급히 주워 담으려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네요, 준호 씨.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호를 노려보았고 태식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 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 행동이 준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 어린 시절의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낼 생각은 없어요. 제 말에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민우 씨.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이 항상 제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도시락을 던진 일, 책을 찢은 일, 겨울에 외투를 빼앗은 일.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준호의 고백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저는 많은 기억을 잊었는데 준호는 50년 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광산 사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술에 취해 어머니와 저를 때렸죠. 너희도 고통받아야 한다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 분노와 혼란을 당신에게 풀었던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진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간 그 도시락.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사랑이었을 텐데 그 후 당신이 얼마나 배고팠을지 생각할수록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50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일하고 새벽에 준비해 주신 도시락, 바닥에 흩어진 밥알, 그리고 배고픔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가 도시락을 흘렸다는 말에 무언가를 눈치채셨는지 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밥을 주셨습니다. 준호 씨, 앉으세요. 침묵을 깨고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상대가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년, 그것도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준호 씨도 아픔이 있었군요. 제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50년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안전관리자였어요. 사고 이후 아버지는 자신을 책망하며 술에 의존했죠.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며 매일 밤 괴로워했어요. 그 고통을 가족에게 풀었고 저는 그 분노를 다시 약한 친구들에게, 특히 당신에게 풀었던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안고 살았던 비밀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특히 당신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셨대요. 그것이 아버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같은 비극의 피해자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호 씨의 아들이 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준호 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괴롭혔고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유진은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명확한 옳고 그름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아버지의 실수로 민우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민우 씨를 괴롭혔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되다니 정말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준호 씨의 아들은 어떤 병으로 투병 중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귀혈애감입니다. 5년째 투병 중이에요. 치료비가 많이 들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병을 바라보는 고통, 그것은 어떤 경험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임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 같은 절망감을 느꼈으니까요. 아들이 발병한 직후에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해외 약품도 알아보고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제는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았습니다. 현재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준호의 고백에 유진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도 인간적인 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어디인가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아요. 해외 치료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서 미국에 새로운 임상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야 하고 비용도 수억 원이 든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지며 자식을 살리지 못하는 부모의 절망감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우리 그룹은 의료재단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유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버지, 그건 유진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니겠니?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 진정한 성공은 다른 이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재단에서도 희귀질환 환자들을 돕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민석 씨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룹의 의료 계열사에 최고의 혈액 종양학 전문의들이 있으니까요. 유진의 변화된 태도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때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 당신의 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두관리 회사도 우리 그룹의 공식 파트너로 계약하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도 지원하겠어요. 저희 그룹 내 모든 계열사 직원들의 구두관리를 담당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일거리가 생길 겁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간의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이제 막 찾아온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저는 잠시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제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때문입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라고,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같은 비극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비극을 끝낼 때가 되었어요. 준호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군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당신이 부럽습니다. 제 아들도 건강해진다면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유진은 즉시 준호의 아들 민석의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도 자신의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며 도움을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와 함께 그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준호의 아들 치료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 지시로 회사의 의료팀이 직접 나서서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셨고 해외 치료 옵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준호의 아들 민석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제 딸답게 일단 결정하면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암 전문의 김 교수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하셨어요.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라 정식 승인이 안 됐지만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대요. 제가 의사협회와 식약처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유진은 이제 이 일을 자신의 미션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유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 달 후, 준호의 아들 민석은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약물과 함께 독일의 특수 치료법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민석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매주 제 사무실에 들러 구두를 관리하며 아들의 상태를 보고했어요. 점점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고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민석이가 어제는 스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식욕이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준호의 말에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사실 민석의 치료비는 상당했지만 그것은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제 아버지와 준호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준호의 구두관리 회사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성형그룹의 공식 파트너가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저희 계열사 직원들의 구두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죠. 유진의 조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민우 씨, 이제 직원이 5명이 되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저를 회장님이 아닌 민우 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0년 전의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저녁을 함께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당신을 괴롭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당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우울증,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준호의 고백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준호와 저는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을 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암세포가 크게 줄었고 면역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병실에서 나와 가끔 외출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 민석 씨를 만나봤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대요. 유진이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딸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제안이구나. 우리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렴. 성영그룹은 몇 년 전부터 희망의 빛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이 주요 활동이었죠.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었어요. 준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고향 마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동성면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옛 추억의 장소들을 함께 방문하며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옛 초등학교를 찾았어요. 건물은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운동장과 고목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도시락을 먹곤 했었죠. 준호가 교실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당신이 내 도시락을 던진 곳이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했고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도시락 모양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예술품이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목공 예술을 배웠거든요. 이것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작은 도시락 조각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0년 전의 상처가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승화된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저희는 고향 마을에 희망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자 쉼터였어요. 준호의 아들 민석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재단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개관식에는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옛 담임 선생님도 오셨어요. 이제는 90세가 넘은 노인이 되셨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우, 준호,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함께 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쩌면 선생님도 과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준호의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랄까요? 선생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처가 있었기에 저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유진과 민석은 희망의 집 운영을 함께 맡게 되었어요. 둘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약혼을 발표했어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민석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미래란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일지도 모르지. 준호의 구두관리 회사는 이제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고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저는 70세가 되던 해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에게 그룹 경영을 맡기고 저는 재단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은퇴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준호가 환한 미소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50년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의 저와 준호 씨를 만들었고 우리의 아픔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이러니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퇴 후 준호와 저는 고향 마을에 작은 집을 나란히 지었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강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강가에서는 희망의 집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죠. 50년이 지났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로 돌아왔군요. 제가 말하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친구로 말이죠. 저 멀리 유진과 민석이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민우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단다. 어머니는 옳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준호와 저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어쩌면 제가 평생 찾아온 진정한 성공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